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미혼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는 그런 게 다 소용없어졌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남자친구와 어떻게 끝을 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은 혼자 조용히 정리하고 시끄럽지 않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삼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마음에 병이 생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다 풀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과보호 아래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아빠에게 말이죠. 물론 그런 아빠의 과보호가 굉장히 싫었던 적도 많았고 때때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우선 저는 위로 오빠가 둘입니다. 니네 아빠가 그래도 막내까지는 한 번 더 낳아보자고. 자기는 위로 아들 둘 다 필요 없고 딸만 있으면 된다고. 나한테 딸딸하고 노래를 어찌나 불러대던지. 너 가지고 성별 처음 나오던 날 분홍색 옷 사도 된다는 이야기 들었다니까. 니네 아빠가 울더라. 진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니까. 저는 위로 오빠가 둘이었어요. 아빠는 원래 첫째부터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아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플 법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토록 딸내미를 바라셨으니 말입니다. 작은 오빠를 낳고 엄마는 한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그냥 포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딸을 낳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인연이 아닌가 보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음하게 제가 들어섰고 저는 온 집안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큰오빠와 8살, 작은오빠와는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빠들도 이미 어느 정도 큰 뒤에 여동생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여동생에게만 관심을 쏟아서 질투를 했다기보단 그냥 아기인 여동생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에 기뻐했다고 엄마가 말해줬습니다. 뭐 지금 저에게 하는 거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저는 온 집안 관심의 대상이자 또 가장 큰 애정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빠는 당연한 거고 엄마와 오빠들까지 제 일거수일투족에 늘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니 말입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를 굉장히 복받았다고들 해요. 그런 관심과 애정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도 힘든 게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일 거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는 또 아니고 부와 명예를 다 지니고 있어요. 나는 너네 집 같은 집은 정말 듣도 보도 못했어. 보통 그런 집안에서는 자식을 엄청나게 잡아서 교육하지 않냐? 대를 이어야 한다는 둥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너한테 공부 같은 걸로 잔소리도 안 하시잖아. 너는 진짜 엄청나게 복 받은 거야. 진짜 얼마나 부러운 줄 아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게 아버지가 로펌의 대표이시거든요. 그것도 꽤 커서 나름 아는 사람은 다 알만한 로펌 말입니다. 당연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었고 말이죠. 보통 아버지의 직업이 이렇고 우리 집안이 이렇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저에겐 눈치를 주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만 다오. 딱 이 마인드셨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는 것, 그거 말고는 저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간혹 작은 오빠가 불만 섞인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불호령이 날아왔는데 여기는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달라 하시네. 같은 자식 맞아?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면 아빠는 거기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곤 했어요. 당연히 같은 자식 아니지. 너는 너고 현아는 현아인데. 라고 말이죠. 이렇게 짧게만 이야기해도 대충 저희 집이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지 대충은 아실 수 있겠죠. 저는 복받은 사람이긴 했어요. 가끔 지나친 간섭과 애정에 피곤할 때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조차 복에 겨운 소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부모님께 한마디를 했던 적도 없었고 말입니다. 다만 제 배경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아 하셨지만 주변 반응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꽤 많았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성적이나 공부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고,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하면서 컸지만, 저도 그다지 공부에 흥미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은 대학에 괜찮은 과를 나오긴 했지만, 이게 그 집안의 딸일 경우에는 괜찮지 않아지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 학교 좋기는 한데, 그 집안 고명딸이 다닌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보통 기대감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그런 거지. 그 집 아들 둘은 학벌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비교적 별로로 보이는 거 아닐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런 집안 딸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공부시켰을 걸로 생각하니까. 에게, 그 정도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 대부분 그런 반응이었고,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저희 집안 이야기라 하면 품는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있었으니 말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오빠 둘도 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의 학벌이 엄청났거든요. 심지어 사촌들까지 죄다 말이죠. 친척들을 탈탈 털어도 제가 가장 학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지만 그로 인해 듣게 되는 말들이 상당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나서서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연스레 버릇 아닌 버릇이 되었고 말이죠. 그래서 여태 만났던 남자친구 중에서도 저희 집안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은 알았다면 절대 너와 헤어지지 않았을 거다. 알게 된 애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들 하지만 말입니다. 예, 그 전에 남자친구, 나중에 얘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서는 술 먹고 친구들한테 울면서 푸념했다잖아. 자기가 로또에 당첨되어 놓고도 그게 로또인지 모르고 차버렸다고. 현아한테는 다행인 일이지. 그런 남자들 거르려면 너는 앞으로도 너네 집안 이야기는 좀 비밀로 하는 게 좋아.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게 최근에 헤어진 그 남자친구에게 딱히 그래서 비밀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평소에 제 모습처럼 저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잘한 일이 되긴 했지만 말이죠. 남자친구와 저는 운동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밖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러닝 동아리에 가입했었는데 남자친구와는 거기서 만났어요. 서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일 이야기하면 대부분 잘 모르거나 재미없어 하던데 너는 내 이야기 잘 들어줘서 좋았어. 친구 중에 로스쿨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는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집안이 온통 변호사인 저에게는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남자친구와는 그 부분에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평범한 축에 속했습니다. 아니 굳이 따지자면 중상층 정도는 되었고 또 그 정도면 엄청나게 부유하지는 않아도 남들에게 말했을 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애초에 집안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을 무시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언젠가 한번 저희 집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긴 해요. 부모님은 뭐 하셔? 라고 말이죠. 그때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직장인이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로펌의 대표긴 했지만 대표도 직장인인 게 맞고 엄마도 교수시긴 했지만 그것 또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건 맞으니까요. 당시에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였다기보다는 당시에는 저도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굳이 누군가를 만날 때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지는 않는 제 성격 탓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좋고 남자친구를 좋아해서 만난 거니까 말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연애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5년 동안 연애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동안 저는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없었는데 엄마를 따라 이것저것 배우면서 재밌는 게 생겼거든요. 바로 꽃꽂이였습니다. 뭐 남들이 들었을 때는 고작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평생 처음으로 재밌다고 느껴서 업으로 삼고 싶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아는 분의 샵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히 월급을 받아가며 하는 일이긴 했지만 취직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기는 하네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일이 잘 풀리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서류를 넣는 것 같았지만 취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은 다 인맥인 것 같아. 남자친구가 굉장히 슬픈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실 도와주려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나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 인맥 하나로 꽂아넣는 그런 애들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 어떻게 데이트하고 어떻게 만났냐고요? 당연히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댔습니다. 남자친구는 학생이었고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요. 뭐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많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남자친구는 늘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말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꼭 이 빚은 다 갚을게. 우리 사이에 무슨 빚이야. 오빠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빠가 하고 싶은 일이나 열심히 해.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지 정말 상상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잘 되면 절대 저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고 취직하는 그날 프로포즈 하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부담이 아닌데 그런 걸로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을 다 이야기해버릴까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혹여나 남자친구가 기분 나빠할까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느라 더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이나 연애를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 소개를 안 해주니? 오빠가 스스로 자기가 자격이 생겼다고 판단됐을 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 우리 집이 뭐 하는지 정말로 모르는 게 맞고? 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속이는 것 같다고 미안해한다니까. 아, 그래. 아빠는 뭔가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그게 남자친구의 거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전혀 몰랐거든요. 뭐 곧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 이야기는 뒤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딱히 일찍 결혼하거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취직이 늦어져 제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특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을 남자친구가 만난 적은 없었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흔쾌히 만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는 물리적인 나이가 있으니까 일찍 결혼하는 게 좋기는 하지.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들으라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제가 30을 넘겼을 때 처음으로 그 말을 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외동의 손이 귀한 집 아들이기도 했고 평범한 집안에서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고 있다는 어떤 긍지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했고 말이죠. 당연히 며느리 욕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너희 집안이 어떤 집인지 진짜 모르는 거 맞아? 갑자기 그건 왜?
아니, 며느리 욕심 있으시다며. 그런데 그냥 오빠가 알고 있는 네 조건은 욕심 있는 시어머니가 만족할 만한 건 아니니까. 친구의 말이 살짝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게 사실이긴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저에게 티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참 욕심이 없고 착해. 그러니까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니니.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를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너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내조 열심히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심심치 않게 하셨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 진짜 우리 집이 뭐 하는지 모르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제가 연애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 제가 31가 되던 그해 남자친구는 드디어 취직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로펌이었고 굉장히 일이 잘 풀리는 케이스였어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보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말이죠. 이제 우리 둘 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나는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봤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정말 멋들어지게 청혼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행복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에 제가 있다는 게 어딘가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남자친구에게 제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빠가 말리고 나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얼마나?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사실 저도 바로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말을 핑계 삼아 조금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이지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 저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뮤지컬 보러 가자. 오빠가 전에 보고 싶다고 했던 뮤지컬 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그 말에 남자친구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런 걸 왜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정해. 제가 남자친구의 반응에 너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 늘 주말에는 데이트하고 또 오빠가 보고 싶어하는 뮤지컬이니까. 내가 그 전에 공부하던 때랑 같아? 지금은 엄연히 변호사인데 주말에도 바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해? 아니 뭐 물론 주말에도 바쁠 수야 있지만 만약 주말에 일이 있으면 나는 그날 일이 있을 것 같으니 다음에 가자고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런 남자친구의 반응에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던 차에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아,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힘든 마음에 너한테 그래서는 안 됐는데 예민하게 반응했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말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신입이 된 거였고, 그리고 또 이때가 따라가기도 벅찬 시기라는 건 그간 가족들을 봐오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일하게 된 그 로펌이 굉장히 일이 많기로 유명한 로펌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도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특히 저와 약속을 잡을 때면 더 그랬어요. 왜 자꾸 만나자고 보채?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오빠가 한 달째 연락을 안 했잖아. 한 달 동안 바빴어. 너같이 한가한 일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 시기에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말이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남자친구가 없는 미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연히 제 내일에는 남자친구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 말입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왜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해? 딱히 연락을 자주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 3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사귀는 사이에 그 정도면 자주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쯤 남자친구가 바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배경이다 보니 당연히 변호사 지인들은 많습니다. 큰 오빠도 변호사, 작은 오빠도 변호사였거든요. 그리고 작은 오빠의 부인, 그러니까 저의 작은 새언니도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새언니와 굉장히 친했어요. 아가씨 남자친구가 김용민 맞죠? 흔한 이름은 아닌데. 네, 왜요? 남자친구의 이름이 맞다는 그 말에 작은 새언니의 표정이 순간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게 될 이야기가 절대 좋은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뭐 기껏해야 일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거나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일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후배랑 연애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은 새언니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순간 제 뒤통수를 누군가 망치로 엄청나게 세게 치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컸고 말입니다. 에이, 설마요. 헛소문이거나 동명이인이겠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그 학교에 같은 이름을 가진 변호사가 둘이진 않지 않을까요? 하면서도 확실한 건 아니니 자신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실 작은 새언니는 굉장히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한 거였어요. 다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이자 당시에는 한 발 물러선 거였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의심의 씨앗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모를까, 듣고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듯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의식을 하고 보기 시작하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눈치를 이렇게까지 채지 못하고 있었지? 스스로가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우선 제 앞에서 받지 않은 전화가 생겼더라고요.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왜? 여기서 받아. 아니, 외부 유출 안 되는 기밀이라. 미안해. 그래도 변호사가 그건 지켜야지. 그래놓고 한참을 통화하고 온다거나 잠겨있지 않았던 휴대폰이 잠겨있다거나 하는 것도 물론 그랬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아, 그 영화 봤어. 어? 언제?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보러 가자는 말에 남자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봤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영화는 개봉한 지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영화였고 분명 그 기간에 남자친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만나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벌써 봤다니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회사 사람이랑. 회사 사람이랑 영화를 보러 갔다고? 일 마치고 나오다가 심야로 봤어. 사수가 자기 보고 싶다면서 같이 보자는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표정과 말투가 누가 봐도 엄청나게 당황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새언니가 말한 그 내용이 사실이구나. 저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며칠간은 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몇 번이고 부정했는지 몰라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어야만 해.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이나 저를 대하는 말투, 그리고 정황,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향했어요. 차라리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맞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저에게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었지만 사실 몰라서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정말 그게 진짜일까봐, 정말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고 나를 배신했을까 봐서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떠보듯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빠 한번 보고 싶으시다는데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을래? 라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는 엄청나게 당황하더군요. 어? 너희 부모님이랑?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그냥 수고했다고 밥 한 끼 사주고 싶으시대. 아, 괜찮다고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왜? 언젠가 만날 건데 이번 기회에 만나도 좋잖아. 다음에. 다음에 언제? 제가 캐묻듯 물었습니다. 그런 저의 물음에 남자친구는 짜증을 내더군요. 뭘 그렇게 재촉해. 솔직히 부담 느끼지 말라고 해도 부담이 되는 자리잖아. 나 요즘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부담으로 느끼고 싶지 않아. 내가 준비되면 어련히 알아서 뵙자고 할걸. 뭐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처럼 급하게. 마치 저와 저희 부모님이 자신이 취직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이든 뭐든 재촉한다는 식으로 군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취직되자마자 저에게 빚을 갚고 취직되자마자 저에게 청혼하게 했다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제가 하고 있던 의심들이나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모른 척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 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든 뭐든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 이해해줄 마음으로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스스로 제게 준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바로 작은 새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언니가 전에 이야기한 그 일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확실하게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새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야만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자친구는 취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 친한 여자 변호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게 바로 작은 새언니의 후배였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더군요. 자기 소개팅 좀 시켜달라는 말도 들으라는 듯이 하고 그랬대요. 그랬으니 그 후배도 당연히 솔로라고 생각했을 테고. 남자친구와 그 작은 새언니의 후배는 동기였다더군요. 함께 일을 배우며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자연히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고 말입니다. 아가씨 남자친구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서 몇 번 밥을 먹고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화가 잘 통했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고백했다고. 작은 새언니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고 각오한 일이니까 다 말해주세요. 제 그런 말에 작은 새언니가 한숨을 한번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후배는 진지하게 결혼 생각 중인 것 같더라고.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둘 다 나이도 있고 또 무엇보다 사람이 진중하니 괜찮아 보인다고. 벌써 아가씨 남자친구 어머니 되시는 분도 한번 만났다는 것 같던데. 어쩐지 한동안 저에게 연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저에게 그 변호사 아내감과 며느리감으로 갈아타는 중이었던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한 뒷바라지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저한테 돈은 차고 넘쳤으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과 진심이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내가 어쩌자고 저런 사람에게 진심이었던 건지, 사람 보는 눈이 이 정도로 없었던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지나간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바로 남자친구의 회사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쩐 일이긴요.
오빠 보러 왔죠. 제 그 아무렇지 않은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엄청나게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쓰며 저를 밀치듯 밀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남자친구 직장에 여자친구가 찾아온 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되는 건가요?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건데?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이리 와라. 여기는 보는 눈도 많은데 나랑 자리를 좀 옮겨서 이야기하자. 어서. 왜요? 누가 저랑 어머니 보면 안 되기라도 해요? 어머니라니? 내가 왜 네 어머니냐? 언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뭐라고 말을 더 붙이려던 그때였어요. 남자친구가 나왔습니다. 네가 왜? 다행인지 아닌지 남자친구는 혼자 나왔더군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순간 안심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새언니의 후배가 함께 나오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잠시 당황한 듯 저와 자신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던 남자친구는 시간을 한번 확인한 뒤 저와 자신의 어머니를 잡아 끌었어요. 잠깐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다들. 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냥 여기서 하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남자친구가 가자는 대로 자리를 옮겼어요. 제 환경이 환경이니만큼 아는 변호사분들이 참 많거든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남자친구는 그제야 어딘가 안심이 되는 듯 보였어요. 그건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아마 그 며느리감과 아내감인 작은 새언니의 후배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겠죠.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고 난리야? 남자친구는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의 그런 반응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떴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남자친구를 벌할 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얘 봐라. 이제 너 변호사 됐다고 이렇게 집착하는 거라니까. 너 올가매려고. 어디 주제도 모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픽 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일단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결할 문제니까.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한 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냥 내가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제 와서 갑자기? 그냥 점점 애정이 식는 게 느껴졌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무슨 다른 이유? 남자친구는 끝까지 모른 척을 할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냥 터트려버렸습니다. 너 다른 여자 생겼잖아. 라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순간 굉장히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나 제가 그 작은 새언니의 후배라는 변호사를 찾아가 깽판이라도 칠까봐 순간적으로 걱정이 됐을 겁니다. 지금 변호사 며느리 얻겠다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써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듣기로는 작은 새언니의 그 후배는 집안도 상당히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집안 못하지만 말입니다. 아니 한참 못하죠. 아예 비교 대상도 될 수 없지만요. 다 알고 찾아온 거야? 너는 내가 바본 줄 아니? 남자친구는 뭔가 생각하는 듯 보이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그 뻔뻔함에 정말이지 온몸이 다 떨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가서 사실은 내가 양다리 걸친 거라고 이야기라도 하게? 어디 한번 해봐. 나는 너 스토커라고 할 거야. 그리고 고소할 거야. 변호사 상대로 네가 이길 수나 있겠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몰랐던 건가? 아니면 변한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한 가지 확실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새끼는 개새끼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너는 참 꿈도 크다.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건가?
내가 어디가 어떻게 뻔뻔한데?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겠는데 저한테 뻔뻔하다는 말을 감히 지가 쓸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정말이지 가관 그 자체였어요. 내가 이제 변호사인데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하겠냐? 너는 알아서 나랑 헤어져 줬어야지. 이렇게 되기 전에.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면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라고 놔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처럼 본인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깝칠 게 아니라. 그 순간 어떤 이성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아무리 다르다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는 걸 보고 있으니 웃기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사람 보는 눈 하나만은 믿었는데 오빠 보니 그것도 아닌가 봐. 제 말을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듣더군요. 그러고는 저리 가라는 듯한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하든 상관없고 이제 나는 너랑은 다른 급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 말고 너도 분수에 맞게 살아. 어? 그러니까 말이야. 언간생심 누굴 넘봐? 저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쿵짝이 맞아서 말을 하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뭘 하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우리 딸. 저는 정말이지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듯 나오더군요. 아빠. 우리 현아 무슨 일이야? 어? 아빠는 제 우는 소리에 바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 김영민 변호사 잘라버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지금 미쳤나? 제정신인가?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만하긴 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를 자르라니요? 미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희 아빠의 정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그 말에 아빠에게 지금 있는 곳을 설명했어요. 아빠는 당장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 남자친구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헛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어요. 너 지금 뭐 한 거냐? 아빠한테 잃은 건데? 진짜 멍청한 줄은 알았지만. 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려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아빠 오기 전에 가면 나 당장 네가 만난다는 그 여자 찾아가서 다 말한다. 그 말에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겁이 나기는 하는가 보더라고요. 곧 다칠 자신의 미래가 더 무서울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현아야, 여기서 뭐하니?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는 순식간에 달려오셨습니다. 당연하죠. 아빠가 있는 곳은 여기서 굉장히 가까웠으니까요. 대표님? 남자친구의 회사가 곧 우리 아빠의 회사였으니 말입니다. 아빠. 제가 울면서 아빠에게 안겼어요. 아빠는 영문을 모르지만 몹시 화가 난 얼굴로 남자친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말이죠. 제가 앞서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게 이거였어요. 남자친구가 다니는 로펌은 우리 아빠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었고 아빠는 남자친구를 일부러 뽑은 거였습니다. 성적이 안 되는데도 말이죠.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 어떤 사람인지 두고 보며 테스트도 해보고 싶으셔서 말입니다. 아빠라니 이게 무슨... 제가 아빠에게 안겨 울다가 남자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우리 둘은 급이 조금 많이 안 맞긴 해. 그지? 오빠 말처럼 감히 넘봐서는 안 되고 주제도 모르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아빠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다 된 듯 보였습니다. 우리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너 따위가 주제도 모르고?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고 해서 성적이 한참 모자란데도 곁에 두고 보려고 뽑아줬더니 어디서 감히. 남자친구는 새하얗게 질려서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손을 덜덜 떨며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그건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아빠, 가자. 나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자. 우리 막내 눈에서 눈물 흐르는 거 아빠 가슴 찢어지니까 그만 울어. 응? 아마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회사 대표님에게는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 있다고 말이죠. 워낙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게 저라는 건 아마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겠지만요. 그렇게 저와 아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휴대폰을 다 끄고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집에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 가족들 모두가 저의 눈치만을 보고 있더군요. 이야기 다 들었다. 우리 막내 눈에선 눈물 뺀 새끼는 내가 못 넘어가지? 내가 다 이야기했어. 그 새끼 바람나서 너 버린 것까지 다. 작은 새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건지 모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벌써 발빠르게 남자친구를 해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작은 새언니는 남자친구와 사귄다던 그 후배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한 상태였고 말입니다. 남자친구는 하루아침에 직장과 변호사 여자친구를 다 잃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바로 저를 잃은 거겠지만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톡도 아주 빼곡히 남겨뒀더라고요. 현아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야기 좀 해. 현아야, 우리 이렇게 끝낼 사이는 아니잖아. 그래도 너랑 내가 5년인데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보나마나한 내용들이었지만 말입니다. 물론 답장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었고 말입니다. 더는 얼굴을 보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더 이상 뭔가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뭘 잃었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테니 말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조건을 따졌던 인간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제가 연락을 다 받지 않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연락해 왔어요. 이번에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현아야, 한 번만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다오.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니? 우리에게 사과할 기회를 좀 주지 않겠니? 가만히 있으면 번갈아가며 끝도 없이 연락할 기세였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로 나오라는 문자만 짧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자리로 나갔어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새 얼굴이 많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에서 백수 신세가 되었고 며느리로 보려던 그 변호사에게는 차였는데요. 아니 무엇보다 제가 누구 딸인지 안 것 자체가 가장 충격적이고 후회스럽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일지 구경이나 하러 나온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받아줄 마음이나 용서할 마음은 없으니까 괜히 헛꿈 꾸지 마. 자기야. 현아야. 전에 했던 말 오빠랑 어머님께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언감생심 누굴 넘봐요? 나랑 그쪽들이랑은 급이 다르니까 어울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주제에 맞게 사세요. 네? 어딜 감히 다시 들이대려고 해요?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사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간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놓아버리기에는 제가 너무나 아깝긴 했겠죠. 말 그대로 로또 당첨을 해놓고 그 복권을 스스로 버린 셈이니까 말입니다. 그 뒤로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왔고 연락해오며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 징징거렸어요. 저는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사였으니까 잘 알 거야. 당사자가 싫다는데 이렇게 괴롭히면 문제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집이 엄청난 변호사 집안이라는 것도. 현아야.
그러니까 내가 고소하기 전에 그만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더 나 귀찮게 하면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빠 앞길 막을 거니까. 알겠어? 남자친구는 그제야 더 이상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직접적으로 본 건 그게 저도 마지막입니다. 다만 드문드문 소식이 들려오긴 했어요. 저에게 일방적인 연락도 종종 해왔고요. 저희 오빠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주기적으로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디 작은 회사 법률 자문팀인가? 거기에 취직했다는데 힘들긴 할 거야. 대우도 다르고 그 전에 봐왔던 건 있어서 눈은 높아져 있을 대로 높아져 있고 성에 찰 리가 있나? 아마 사는 내내 너 놓친 거 후회할 거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내내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절절하게 후회하고 있음을 알려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저 들으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거겠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저희 집안 이야기라 하며 눈물을 흘리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후회의 눈물이었겠죠. 저는 얼마 전에 선을 봤어요. 사실 그전에는 선을 봐서 결혼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남자친구의 말처럼 소위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만 했지 사람에 대해 별 기대는 없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의 상대방과 꽤 대화가 잘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을 봤다는 소식은 남자친구에게도 전해진 것 같더라고요. 술을 먹고는 잔뜩 취해서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너 정말 선 봤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정말 끝이야? 기회는 없는 거야? 너는 아직도 그게 헷갈리니? 나는 너랑 죽어도 다시 안 만나. 제 그 말에 빌며 사정하며 한참을 울던 남자친구는 목소리를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청난 후회로 고통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조금은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트라우마처럼 때때로 떠올라서 고통스럽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갑자기 열이 받네요. 더 복수해야 할 것 같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제는 제 인생을 살려고요. 만났던 5년이라는 세월을 아깝게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비싼 값 치르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 편이 제가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정말 그만 줄여야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건 아닌가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펜션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끝내주는 경치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펜션은 아닙니다. 그저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연인들끼리 사랑스러운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곳들이죠. 평판도 좋은 편이라 성수기나 주말에는 늘 꽉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펜션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요. 물론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모님께서는 말리셨지만 제가 공부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공부가 제 적성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실업계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인문계는 나와야 한다고 하도 말리셔서 어쩔 수 없이 일반고를 다녔지만 대학만큼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저를 어떻게든 설득하시려는 부모님께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군대까지 빨리 다녀온 이후 저는 취직을 하고 매일을 전쟁 치르듯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펜션을 물려받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는 펜션에 뛰어들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규모를 키워가며 잘 운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헤어진 와이프도 펜션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남기신 펜션 하나만을 운영 중에 있었는데 주변에 폐교가 있다 보니 개인 방송을 하면서 공포 체험 같은 것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친구들끼리 재미로 담력 시험을 하려고 오기도 했고요. 멀리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오셨는데 와이프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에서 친구들과 손님으로 펜션을 방문했었지요. 첫인상은 솔직히 가물가물합니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일들이 어디 흔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저한테는 그저 저희 펜션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가시는 손님일 뿐인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와이프와의 만남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친구들과 공포 체험을 한다고 내려왔다가 다리를 다쳤거든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함께 온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일행이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119를 부르지 뭐하러 저를 부르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펜션 손님이 다쳤다고 소문나는 것이 마음에 좀 걸려서 결국은 폐교를 갔습니다. 많이 놀란 모양인지 일어서지를 못했고 어디 부러진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어릴 때 운동을 좀 했어서 그 정도는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와이프를 업고 펜션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미안하다는 말은 100번은 넘게 들었던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게 내려와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대가 좀 늘어난 정도라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와이프와 친구들은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체크아웃을 했고 저도 이런 일도 다 겪는구나 하고 그냥 기억 저편으로 넘겼습니다. 한 달 후 깁스를 푼 와이프가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저희 펜션에 왔습니다. 그때 제대로 놀질 못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즐기다 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와이프는 친구들과 함께 거진 달에 한 번은 놀러 왔고 그렇게 서로 안면을 트기 시작해서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딸만 셋인 집의 맞이였습니다. 집에서 엄청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입지도 않던 양복을 챙겨 입은 저는 긴장된 모습으로 두 분 앞에 앉았습니다. 저를 가만히 보시던 장인어른께서 제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펜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답변에 장모님의 안색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 강원도에 있을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와이프는 서울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당연한 물음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펜션이 아직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져서 생활하는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제게 대학을 어디를 나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사이버 대학으로 경영학과 학사를 땄습니다. 뭐? 사이버 대학? 무슨 야간 대학 같은 거? 네, 비슷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대학 이야기를 묻고 나시면 꼭 저런 눈으로 바라보셨거든요. 저는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통해 학위를 딴 부분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나 보네. 우리 딸은 어디 나왔는지 알아요?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거든. 동생들도 다 잘했지만 우리 첫애가 특출났지. 밑에 애들도 잘 챙겼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습니다.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학위를 땄고요. 학위? 그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나? 등록금만 내면 떡하니 나오는 학위? 참나. 기분이 상했죠. 부끄럽지 않은 일이지만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만족스러운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인사 자리기도 하고 더 이상의 대꾸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아니었죠. 그녀는 바로 버럭하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대학이 무슨 대수라고. 여기가 대기업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대학 이야기는 왜 해요? 요즘은 면접 볼 때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사람 볼 줄도 모르고. 내가 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장모님은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와이프의 등짝을 치셨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듯 말했죠. 장인어른께서는 부산스럽게 굴지 말고 식사나 하자고 하시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와이프에게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와이프는 어차피 결혼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꼭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분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주 처가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마침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시기에 몇 번 따라간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장모님의 시선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늘 갈 때마다 미간에 주름을 꽉 잡으신 상태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장모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저희가 결정한 것에 대해 매번 어깃장을 놓으셨습니다. 특히 예물을 준비할 때가 절정이었지요. 와이프는 반지는 귀찮아 싫다고 하면서 시계로 대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서 가게에 추천을 부탁드렸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같이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다이아 세트 말고도 다른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죠. 그래도 예물인데 너무 허전한 것 같다고 하면서 처제와 장인어른 장모님의 것을 하나씩 사자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됐다고 했지만 그런 그녀를 달래서 처제들 팔찌와 장모님 반지 그리고 장인어른 시계를 맞추었습니다. 와이프는 이렇게까지 챙겨줘서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예물이 완성된 날 저희는 물건을 찾아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와이프에게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 처제들은 눈을 빛내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처제들은 마음에 쏙 들어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셨고요.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너 고작 다이아 한 세트 했어? 명색이 예물인데? 동생들이랑 엄마 아빠 하나씩 했잖아. 뭐가 하나야? 장모님께서는 인상을 쓰시면서 처제들이 한 팔찌와 자신의 반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다이아도 아닌데 이런 거 얼마 한다고? 넌 어떻게 된 애가 고작 이걸 예물이라고 봤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못 들었어? 다이아 한 세트라니?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다른 집들은 보석을 줄줄이 받는다는데 와이프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자기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화살은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김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던가? 예물로 보석 더 해오는 게. 아니 애가 아무리 다이아만 한다 그러더라도 자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닐세. 우리 애한테 고작 다이아라니. 저는 당황스러움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장모님께 앞으로 살면서 더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혀를 차시더니 두고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첫 단추부터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싶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신혼살림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처가와 한 블록 떨어진 곳이었지요. 장모님의 강력한 주장도 있었고 저 역시 와이프가 저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길 바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금전적 감각이 둔한 편이었습니다. 아예 그쪽으로는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신경 쓰고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 역할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만 장모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보면서 늘 혀를 차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딸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자주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요. 김서방, 자네는 일 안 하나? 펜션 한다며 매번 집에서 뭐 하는 겐가? 다른 직원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있어요, 장모님. 다른 일도 좀 있어서 집에서 하고 있고요. 장모님께서는 그저 그런 펜션에 무슨 직원까지 여럿 두고 있느냐고 호통이셨습니다. 그런 돈이 아깝지 않느냐고 말이죠.
장모님께 저희 펜션의 규모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펄펄 뛰시는 분께 말씀드려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 싶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죠. 장모님께서는 한참을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와이프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왔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워낙 이것저것 자주 해오시다 보니 냉장고는 이미 장모님 반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애 아침은 제대로 챙겨 먹이는 거지. 도대체 반찬은 왜 줄질 않아? 이거 우리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세상에 반찬이 다 그대로네. 김서방, 집에서 놀면서 뭐 하는 거야? 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내가 이렇게 반찬을 해주는데. 장모님, 와이프 아침잠 많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반찬 너무 맛있게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장모님께서 자주 챙겨주셔서 저희가 다 못 먹었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흘이 멀다 하고 반찬을 해오시는데 언제 그걸 다 먹겠어요? 식구라고는 딱 와이프와 저 두 사람뿐인데. 장모님께서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어미가 딸네 집에 반찬 좀 해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가, 김서방? 내가 자네 눈치 보면서 와야 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동네 사람들 사위가 장모를 이렇게 괄시하고 늙으니 죽어야 한다고.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 그러세요? 반찬이 많으니 괜찮다고 드린 말씀이죠. 깜짝 놀란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급기야 장모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기분 상한 채로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와이프와 집에 오라고 말이죠. 와이프 퇴근 시간에 맞춰 처가에 갔더니 장모님께서는 머리에 띠까지 두르고 누워 계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딸네 집에 다녀오겠다고 기분 좋게 다녀간 사람이 오자마자 이렇게 알아 눕느냐고 제게 물어보셨지요. 낮에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모님께서 벌떡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장모가 딸네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갔을 뿐인데 이런 소리를 듣고 어이구 내 팔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위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아이고 억울해. 엄마 오버 좀 하지 마. 오빠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냉장고 꽉꽉 차게 반찬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거사, 네가 지금 김서방 편을 드는 거야? 나이 들면 죽어야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진짜 엄마 자꾸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할 거야? 계속되는 장모님의 말씀에 와이프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집안 시끄럽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화를 내는 와이프를 겨우 달래고는 생각이 짧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녀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빠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하잖아, 엄마가. 괜히 장모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장인어른 표정 못 봤어? 일 키우지 말자, 어? 그녀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을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갑갑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장모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와이프는 처제들과 의논을 했는데 유럽 여행을 좀 시켜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보기는 했지만 어디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혹시 챙겨봐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더라고요. 아마 동서나 처제들도 자기 일이 바빠 신경을 못 쓸 것 같으니 와이프에게 떠넘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흔쾌히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두 분이 다니면 좋으실 만한 곳으로 엄선하고 숙소를 예약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처제네 식구들과 와이프는 제가 권하는 플랜에 크게 반대 없이 자기들이 더 좋아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렇게 준비한 여행을 가시는 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무척이나 밝은 표정으로 설렘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일정에 대해 자세하게 적힌 프린트까지 가방에 챙겨드렸죠. 그렇게 두 분은 10박 11일에 해당하는 긴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두 분이 돌아오시는 날, 저는 건물 문제로 공항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와이프와 처가에 갔더니 처제네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두 분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죠. 내가 우리 딸이랑 사위 덕분에 호강을 했어. 아주 가이드도 얼마나 친절하게 챙겨주는지 낯선 곳인데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니까. 이게 다 우리 차서방 덕분이지. 차서방 아는 사람이라며? 제가 뭐 한 일이 있다고요. 가이들만 그렇지 나머진 다 형님께서 준비했는걸요. 어찌나 꼼꼼하게 챙겨줬는지 가이드 친구 녀석이 현지 가이드 아니냐고 할 정도였어요. 둘째 동서가 저를 가리키며 준비를 잘해준 덕분이라고 칭찬하자 장모님께서는 힐끗 저를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김서방이 어디 유럽 가보기나 했어? 어디 있는지도 모를걸? 고작 일정 좀 알아본 것 가지고 무슨 큰일 했다고. 차서방이 가이드 붙여준 덕분이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엄마. 김서방이 두 분 이왕이면 편한 곳에서 주무시고 좋은 곳 많이 보고 맛있는 음식 즐기다 오시라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세요? 가이드가 소개해준 곳들 다 김서방이 예약한 곳이라고요. 뭐 어쩌라고. 내가 잘 갔다 왔다고 했잖아. 그랬으면 그만이지 무슨 공치사라도 더해줘? 그리고 거기 현지 가이드가 대처를 얼마나 잘했다는데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지금 엄마가 고작 일정이라며 그거 알아보고 예약한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는데. 장모님의 억지스러운 말씀에 와이프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 역시도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았나 싶었죠. 집에서 하는 거 없이 한량한 사람이 일정 좀 생겼다고 이렇게 요새를. 아이고. 엄마! 집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하게 흘러갔습니다.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도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더군요. 언니도 엄마가 괜히 하는 말씀에 열 올리게. 엄마도 그만하세요. 형부가 애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하고 선물 사온 것 좀 보여주세요. 막내 처제가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이때다 싶으셨는지 생각나서 하나씩 챙겼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풀어보면서 어디서 샀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장인어른께서 자랑하듯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봉합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와이프는 굳어진 얼굴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일이 있어 먼저 가야 한다고 선물만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와이프는 크게 고집 부리는 일 없이 좋게 흘러가면 된다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 편이었죠. 와이프는 집으로 오는 동안 왜 자꾸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지 장모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달래주면서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동안은 처가를 찾는 일이 뜸했습니다. 여행 사건 이후로는 우리는 무난하고 평범한 날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새로 개장한 펜션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 근교로 눈을 돌려서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까지 다녀오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뻐근해 집에서 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번 반찬 사건 이후로는 와이프와 이야기가 된 모양인지 그렇게 자주 오시지는 않으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다짜고짜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김서방, 펜션인가 뭔가 제대로 운영되는 건 맞아? 그거 다 우리 딸 돈으로 구멍 메꾸는 건 아닌 거지? 장모님도 참, 저희 집 살림은 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충분히 돌아가는데요. 그럼 우리 애가 벌어 들어오는 돈은? 그 돈으로 뭐 하나? 글쎄요, 저희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 통장은 본인이 관리하겠죠. 진짠가? 진짜 김서방 자네 몰라? 자네가 우리 애 벌어오는 돈으로 투자니 사업이니 벌리는 게 아니고? 그럴 리가요. 월급 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다 제가 번 돈으로 하는 거지. 와이프 돈은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 초반부터 와이프는 자기 통장을 제게 주면서 용돈을 타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와이프의 월급 통장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지요. 그냥 그녀가 쓰고 싶은 만큼 쓰도록 했습니다. 처제들은 명품백이다, 시계다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 와이프는 전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나 뭐라나. 그녀는 오로지 레고를 사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귀찮아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월급 통장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장모님께서는 앞에 내드린 주스를 단숨에 들이키시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아무리 그래도 사업은 어디 아무나 하나? 자네 그 잠깐 사이버 대학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배운 걸로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지간한 사람도 못해. 그런데 자네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 그거 폭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분수껏 딱 거기까지만 살아. 우리 막내 고생하는 거 알스럽지만 그게 지 팔자겠지. 그러니까 괜히 설레발 치지 말고 그냥 접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 분수에 맞게 살라니요. 저는 머리끝이 쭈뼛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사업이라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펜션하면서 꾸준하게 해오던 일인데 이번에 새로운 지역을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분수에 맞게 살라니요. 저희가 어때서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됐어.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하지도 않고 자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도 알고 싶지 않네. 아니, 자기 주제를 알고 살라는 말이 어렵나?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우리 딸 등골 빼먹으면서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만 시골 총구석 펜션이나 운영하면서 있으란 말이야. 나대지 말고. 알아들어? 등골 빼먹는다뇨. 그렇게 못 믿겠다 싶으시면 와이프에게 물어보세요. 월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전화해 볼까요? 저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와이프와 전화 연결을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장모님께서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와이프가 제 일이라고 하면 앞뒤 생각지도 않고 덤벼드는데 무슨 사실을 말하겠느냐고 말이죠. 저는 와이프가 오거든 통장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쓸데없는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저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와이프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월급 통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도 어디다 두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게 갑자기 왜 물어보냐고 하기에 낮에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는 당장이라도 처가에 따지러 갈 기세였지만 저는 그런 그녀를 말리며 앞으로 일적인 부분은 장모님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게 엄청 미안해하는 와이프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지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입덧이 심한 편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먹덧이 심했죠.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툭툭 먹고 싶다고 던지는데 그걸 찾아다니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와이프 품에 안긴 아이를 보는데 정말 이 두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산후조리원을 나온 이후에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종종 집에 오셨습니다. 두 분께도 첫 손주다 보니 애정이 남다르셨지요.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많이 닮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후보는 많았지만 딱 이거다 하는 이름은 없었거든요. 저희는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어떤 이름이 좋을지 봐주실 수 있냐고 보여드렸습니다. 이름을 찬찬히 살피시던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정한 거야? 김서방 자네야? 아니, 한자 이름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좀 알아보든가. 아는 게 얼마나 된다고 그냥 아는 거 적당히 섞은 것 같은데. 됐어. 내가 아는 장명소에서 이름 받아줄 테니 그걸로 해. 장모님, 이 이름도 장명소에서 받아온 이름인데요.
제 말에 장모님께서는 눈에 띄게 당황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무안한 듯 장모님을 타박하셨습니다. 자네가 알아보는 곳이 어디 제대로 된 곳이겠어? 아무 곳이나 그냥 보이는 곳이 같겠지. 하여튼 내가 정해올 테니 긴 말하지 말게나. 저는 첫째 동서가 자기 집과 잘 아는 장명소라고 알려준 곳에서 했다고 말씀드릴까 했지만 괜히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얼마 후 장모님께서 주신 이름은 제가 받아온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와이프가 웃으면서 장모님께서 받아오신 곳과 제가 알아본 곳이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모님께서 아시면 불편해하실 테니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윤이라는 외자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와이프가 엄청 마음에 들어했죠.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니 김서방, 자네 내가 알아온 이름은 어쩌고, 아니 우리 손주 이름이 왜 그런가? 장모님께서 알아봐 주신 곳에 있는 이름인데요. 유나 부르기 쉽고 예쁘잖아요. 내가 준 곳에 있었다고? 그럴 리가. 김서방이 알아온 이름이지. 장모님께서는 후보 이름을 하나씩 확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그렇게 본다고 있는 이름이 어디 사라져요? 그리고 오빠가 말하지 말래서 참을까 했는데 엄마가 알아오셨다는 그곳 오빠가 받아온 곳이랑 같은 곳이더만. 뭐? 어디가 어떻다고? 사실 제가 이름 때문에 고민하니까 동서가 가보라고 했었거든요. 장모님은 갑자기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아무래도 민망하신 듯 헛기침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급한 일 있다고 하시면서 허둥거리며 나가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았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육아를 전쟁이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행복하기도 했지만요. 장모님께서는 서툰 저희들이 불안하시다고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날도 낮에 장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밤샘으로 아이들 보면서 일을 하다가 잠이 들어 있다가 막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가 들리는 이야기 소리에 멈춰섰습니다. 아이는 엄마 머리를 담는다면서? 정말 다행이지 뭐니?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이야, 엄마? 의도는 무슨, 김서방 머리 닮았어 봐라. 얘가 어떻게 자랄지 엄마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엄마 진짜 왜 그래? 김서방이 어때서? 왜? 형부들처럼 의사나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래? 김서방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지금까지 자기 일 잘하면서 살고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이프는 아들이 깰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장모님께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문의 손잡이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솔직히 동서들이 저와는 학벌도 배경도 전혀 다르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동서는 대학병원 의사였고 막내 동서는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모님께서 아직도 이런 점을 들어서 제게 불만을 가지신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펜션이 뭐니 펜션이. 그것도 제대로 되는 건지 누가 알아. 매번 집에서 뒹굴고 있는데. 너 통장 관리 똑바로 해. 절대 넘겨주지 말고. 나중에 네 등골 빼먹는다 싶으면 바로 이혼하고. 저는 장모님 입에서 튀어나온 이혼이란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와이프도 놀란 듯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모님 언제 오셨냐고 인사를 드리자 와이프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언제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금방 일어났다고 말하자 장모님께서 바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아니 뭘 한다고 지금까지 자고 있나. 김서방 자네도 육아휴직인가 뭔가 그거 하나? 도대체 아빠가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야. 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어오는가. 그래갖고 우리 애랑 손주 먹여는 살리겠어? 어제는 애가 열이 좀 있어서 곁에서 지킨다고 잠을 못 잤습니다. 오전엔 일을 했고요. 잠깐 쉰다는 것이 잠에 들었네요. 애가 아팠어? 애가 아팠으면 병원을 가야지. 자네가 뭘 한다고 곁에서 지켜봐. 세상에나 내 새끼 어디 보자. 장모님께서는 애가 아팠다는 말씀에 정색을 하시더니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열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해열제로 충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네가 의사야 약사야? 뭘 알아서 충분하니 어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장모님께서는 다 듣기 싫다고 하시면서 소리를 높이셨지요. 덕분에 자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와이프는 급하게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소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장모님,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소리만 지르시니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나를. 저는 다시 소리를 지르시려는 장모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가주세요. 더 이상 윤희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품에서 윤희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붙들려고 하셨지만 와이프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장모님을 밖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와 와이프 사이도 소원해졌습니다. 좀처럼 말이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아야지 하다가도 장모님 생각하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어느 정도 그날의 일이 흐릿해져가던 어느 날 막내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혹시 저희 펜션에서 가능한 곳이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그곳은 다른 기관에서 예약을 하신 상태라 불가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편의를 좀 봐줄 순 없을까요, 형님? 동서, 자네도 알다시피 나도 신용으로 먹고 사는데 예약하신 분에게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겠어? 그리고 동서가 말한 인원이면 처음 권했던 곳이 적당해. 거기다 최근에 내부 수리도 해서 훨씬 편할 거야. 동서는 아쉬워하는 말투로 그럼 그곳으로 예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관에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 다른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원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잠자리와 식사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기관에서 오시는 경우 주변 식당과 연계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동서에게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마무리하고 잊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와이프에게 혹시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와이프도 최근 집에 전화를 하지 않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말 아침 찾아오신 장모님께서는 다짜고짜 제게 막내 동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워크숍을 저희 펜션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김서방, 차서방이 자네 펜션에서 한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태도가 그게 뭔가? 저는 제 태도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서방이 해달라고 하는 곳은 거절했다며. 자네가 그렇게 나오면 차서방이 뭐가 되겠어? 그 착한 사람이 형님 생각해서 강원도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런 푸대접을 하다니. 자네 무슨 차서방한테 자격지심이라도 있나? 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격지심이라니. 제가 동서한테도 말은 했지만 그날 이미 다른 곳에서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동서도 납득했고요. 그럼 자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형님 위한다고 나선 사람을 그렇게 무안을 줘야겠어? 저는 막내 동서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장모님께 막내 동서가 그 일로 곤란하다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걸 말로 해야 아느냐고 하면서 그런 것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불편하면 네,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뭐? 어쩌고 어째? 어른이 싫은 소리 했다고 김서방, 자네 지금 말대꾸하나? 저 역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어디 어른한테 머리를 꼿꼿이 들고 대거리를 한다고 펄펄 뛰셨지요. 와이프가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동서와 처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처제는 오자마자 장모님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그렇게 불편했으면 그냥 취소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만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 형님, 제가 무슨 소리를 해요. 저 아무 말도 한 적 없어요. 됐네. 그냥 다른 곳 알아봐. 아, 당장 다음 주인데 어디를 알아봐요, 형님. 진짜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어요, 형님. 동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제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건 와.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저거 지금 동서 앞에서 지 잘났다고 생색내는 거잖아. 차서방, 뭐가 아쉬워서 그래, 응? 아이고, 장모님, 제발요. 네? 장모님 말씀이 계속될수록 동서의 안색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제가 말없이 가만히 보고만 있자 이번에는 장모님께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역시 꺾이지 않았어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정말 모르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였으면 절대로 말렸을 것이라고 했죠. 사실 그동안 처가와 거리를 두고 있어서 장모님이 사과를 하러 오시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오늘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와이프는 장모와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서와 처제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처제는 펜션이 잘 되는 것 같다는 의미로 장모님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나 잠자리에 대해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 펜션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장모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이죠. 동서 역시 워크숍을 다들 만족했다고 다음에도 꼭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은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 조금도 한 적이 없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와이프도 제가 기분이 좀 풀리자 안도하며 앞으로는 처가와 거리를 두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집안의 경사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을 이번에는 집에서 하신다고 해서 일찍 와이프와 함께 찾았습니다. 을의 집에서 모임을 하는 날이면 힘쓰는 일을 돕기 위해서 처제 식구들보다 한 발 앞서 도착했었던 것이 습관이라 그날도 당연한 듯이 움직였지요. 집안 가득하게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지만 시선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우리는? 김서방은 안 보여? 뭐 귀한 손님 오셨다고 왔으면 온 거지. 저 역시 아직 장모님께 감정이 좋지 못했기에 대꾸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막내 처제네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번 일로 막내 동서와 장모님은 아직 사이가 서먹한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왔느냐고 짧게 인사를 하시고는 그래도 승진 이야기 들었다고 하면서 축하한다는 말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별 반응이 없었고요.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다가와서는 간을 좀 봐달라고 하며 갈비찜 작은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더군요. 저는 정말 맛있게 잘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서방, 지금 자네 뭘 먹은 거야? 갑자기 장모님께서 주걱을 들고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와이프가 간을 봐달라고 해서 갈비찜 조각 하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갈비찜? 그거 자네 먹으라고 만들었는지 알아? 세상에 어디서 그걸 먼저 먹어? 엄마도 참 간이 제대로 된 건가 싶어서 내가 줬어. 제부도 하나 먹었고.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와이프가 거들자 장모님은 주걱을 싱크대에 던지시더니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게 어떤 갈비찜인데. 내가 개원하고 정신없이 바쁜 유서방 먹이려고 한 거야. 근데 그걸 홀라당 저놈이 먹어? 아직 유서방이 손도 대지 않은 것을. 장모님, 저놈이라뇨. 제가 몰래 먹은 것도 아니고 간 봐달라고 해서 한 조각 먹은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 조각. 참, 김서방, 나는 자네가 내 집에서 라면 먹는 것도 아까워. 내가 딸내 반찬 해주다가도 자네 입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손이 안 움직인다고. 그런데 유서방 먹을 갈비찜을 탐내?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선은 지켜주셔야죠. 매번 주제니 급이니 분수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눈을 그렇게 뜨고 그래. 내가 저번 차서방 일로 대들 때 알아봤어.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고 있어. 지 마누라 돈으로 사는 주제. 엄마! 와이프가 깜짝 놀라며 장모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너희 엄마 아직 귀 안 먹었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장모님께서 한술 더 떠서는 제게 손가락질까지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에 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때마침 둘째 처제 가족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은 당황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유 원장은 신경 쓸 일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네. 많이 바쁘지? 장모님께서는 부드럽게 동서를 부르고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동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형님, 가십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장모님께서 저를 밀치시며 말씀하셨어요. 갈 거면 냉큼 꺼져. 여기 김서방 반기는 사람 없으니까. 예, 가지요. 2번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죠. 저는 와이프가 안고 있던 아이를 빼앗듯이 안아들었습니다. 오빠, 정리는 무슨 정리? 오빠! 됐어. 너는 그냥 여기 있어. 윤희는 내가 데리고 간다. 따로 이혼 서류 보낼게. 와이프는 놀란 얼굴을 하고는 저를 붙들었어요. 장모님께서는 그런 와이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게 둬! 이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우리 딸 정도면 재혼을 해도 네 놈보다 나은 사람이 줄을 서. 냉큼 내 집에서 나가. 네, 갑니다. 저도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돌아서는데 의사 동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내가 이 집구석이랑 인연을 끊고 싶거든. 그러니까 건물 이번 달 안에 비워줘. 내가 손해배상은 할 테니. 제 말에 의사 동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했지요. 저는 그러니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하면서 이 집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동서의 대화를 듣던 식구들은 아리송한 얼굴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 원장,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는요, 장모님. 모르셨어요? 저희 병원이 들어있는 건물주가 형님이에요. 뭐라고? 유 원장 병원이 강남 아니었어? 형님 아니었으면 개원도 힘들었어요. 월세도 반만 받으시고 거기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싹 해주셨죠. 처음 듣는 일에 가족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님, 진짜 이제 겨우 자리 잡는데 형님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번 달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식구들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들의 물건을 챙겨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강원도에는 일 때문에 머물렀던 곳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제 일을 도와주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서 일도 있고 이혼 서류에 관한 것들을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혼에 관해서는 전문인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이틀 뒤에 강원도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한숨 돌리는데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였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애 데리고 어디로 간 거야? 나랑 이야기 좀 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네 말대로 장모님이랑 사는 것도 아닌데 좀 참아보자 싶었지만 이젠 못하겠다. 그냥 너는 다 있고 장모님이 원하시는 남자 만나. 서류는 변호사랑 정리해서 보낼게. 와이프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울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처음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약속이 생각나더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 장모님께 당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와이프가 장인어른과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친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장모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따로 조정이나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안방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동서가 있는 병원 건물이 제 명의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사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저를 보시고 하는 말이 명의 확인이라니 참 장모님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하게 김서방. 정말 그 건물이 자네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건물도 있어? 이제 와서 제가 왜 장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른 건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펜션 한다며? 강원도에서 펜션 한다고 했잖아. 예, 그것도 하고 임대업도 합니다. 동서가 들어온 건물은 작년에 제가 넘겨받았고요.
궁금증 해결 다 되셨으면 이 손 좀 놓으시죠. 저는 장모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다시 제 손을 잡고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눈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지, 정신이 나갔나 봐. 김서방한테 잘못했네. 응? 그러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세.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유서방 병원도 좀 봐주고. 응? 책에서 탐욕으로 눈이 번들거린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장모님의 눈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저 그런 펜션업자가 아니란 사실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변하시는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전혀 되돌릴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자 장모님께서 신경질을 내셨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지요. 장모님께서 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제 결정 바뀔 리 없으니까요. 순간 장모님께서는 제 분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올리셨지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장모님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모두 달려들어 장모님을 붙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이거 놔라고 소리치셨지만 처제들이 서둘러 장모님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저는 와이프에게 이렇게 된 것은 마음 아프지만 서로 갈 길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던 와이프는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 위로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아이는 보고 싶을 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든 연락을 하라고 하고는 처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한 것이 지난달이었습니다. 와이프는 2번 아이를 보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살이 빠지는지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어 마음이 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아이와 놀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번째 왔을 때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별거 중이라고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이혼도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차마 나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으셔서 별거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제는 물론 동서도 장모님께는 발길을 뚝 끊었다고 와이프나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프 성격에 그냥 그렇게 둘 순 없었겠죠. 저는 장모님에 대해 그 어떤 동정의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고생이 많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와이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